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죠. 올리브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자, 올리브 팬 여러분. 여러분은 올리브가 모두 통조림에 있고 어디에서도 신선한 올리브를 살 수 없는 것 같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신선한 올리브는 맛이 너무 역해서 어떠한 식료품점에서도 그걸 팔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진짜로요. 이 모든 캔과 기름 그리고 화학물질들이 이걸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도 안티 올리브 사람들이 충분히 좋아할 만한 효과는 없죠. 식료품점에는 창문이 없다는 걸 알아차리셨나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여러분이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물건을 사길 원해요. 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외부 세계와 단절시켜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 안에서는 밖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는 걸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 감각을 잃게 되죠. 카지노에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창문이 있으면 제품을 둘 선반을 사용할 공간이 줄어들 거예요. 또 직사광선이 제품을 더 빨리 상하게 하고 라벨을 희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옷가게 이름인 H&M이 헤네스 앤 모리츠의 약자인 거 아셨나요? 원래는 여성복만 판매하던 스웨덴 회사였어요. 그래서 스웨덴어로 그녀를 의미한 헤네스라고 불렸던 거죠. 모리츠 위드포즈는 사냥 복장 소매상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후 헤네스의 소유주에 의해 인수되었어요. 가게는 남성복도 판매하기 시작했고 가게 이름은 헤네스 앤 모리츠로 바뀌었어요. 또는 우리가 아는 H&M으로요. 마케팅에 대해 더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오렌지를 언제 어디서 사든지 항상 빨간 망사 봉지 안에 있을 거라고 장담해요. 봉지 없이 굴러다니는 걸 거의 보지 못했을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 봉지의 색은 신중하게 선택되었어요. 빨간 망사 봉지에 쌓여 있으면 오렌지가 더 오렌지색으로 보여서 더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걸 살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레몬도 보통 비슷한 이유로 녹색 망사 봉지에 넣어져 판매돼요. 만약 빨간색에 포장하면 더 주황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초록색이 노란색과 더 잘 어울려서 레몬을 더 돋보이게 해주죠. 제가 세상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이거예요. 마스와 스니커즈 같은 초콜릿 바에는 왜 밑에 지그재그 물결 모양이 있죠? 알고 보니 뭐 놀라운 것도 아닌 게 제조 공정 중에 생긴 거예요. 초콜릿 바가 생산될 때 엔로버의 무늬가 있는 벨트 위에 놓여져요. 이 기계가 바에 녹은 초콜릿을 입힌 다음 얼리기 위해 특정 온도에 보관해요. 벨트에 무늬가 있고 매끄럽지 않은 이유는 여분의 초콜릿을 되찾기 위해서예요. 바가 얼면 무늬가 그대로 남죠. 아마도 오래된 초콜릿 표면이 희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그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를 들어 코코아 버터와 같은 초콜릿 바에 포함된 액체 지방이 초콜릿 위를 이동하면서 위에서 결정화된 거예요. 그건 팻 블룸이라고도 알려진 흰 가루예요. 완전 무해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그게 정말 싫다면 그 초콜릿을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처리해드릴게요. 입으로요. 막대 사탕 막대기 끝에 있는 네모난 구멍이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막대기에 사탕을 붙일 때 사탕 일부가 그 구멍으로 들어가 사탕 부분을 고정시켜요. 이렇게 사탕 공은 또는 그게 무슨 모양이든 간에 막대기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낮아지죠. 달걀 노른자는 옅은 노란색에서 시작해서 진한 주황색으로 다양한 색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달라지죠? 아니요, 닭 품종 말고요. 이건 껍질 색에만 영향을 줘요. 노른자의 색은 달걀 식단에 따라 달라요. 만약 식단에 더 많은 노란색과 주황색 색소가 있다면 노른자는 더 어두울 거예요. 그리고 네, 노른자 색이 어떻든 영양분은 똑같으니까 걱정 마세요. 농장에 대해 말이 나왔으니 이 헛간들을 보세요. 뭐가 공통적으로 있나요? 네, 빨간색이요. 이게 유행 같아 보이죠? 다양한 종류의 페인트가 사용 가능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헛간을 위한 페인트를 직접 만들어야 했던 때가 있었어요. 수년 전 농부들은 주황색인 아마씨 기름으로 헛간을 칠했어요. 그 기름에 우유, 석회, 녹을 첨가했어요. 녹은 구할 수 있었고 용이할 뿐 아니라 이끼와 곰팡이를 없애는 힘을 갖고 있었죠. 이 재료들이 혼합물을 붉게 물들였고 그게 페인트로 사용되었죠.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따르는 전통이에요. 여러분은 아마도 자동차나 자전거 타이어에 있는 작은 고무털을 눈치챘을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타이어 제조 공정 중에 생긴 거예요. 고무는 카본 블랙과 혼합되어 타이어 틀 위에 넣어져요. 그러고 나서 고온에서 틀 전체에 퍼지죠. 좋은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무가 모든 표면에 고르게 덮여야 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틀과 고무 사이에 기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여분의 공기가 빠져나가는 걸 돕기 위해 타이어 틀에는 작은 구멍이 곳곳에 나 있어요. 고무가 그곳에 약간 들어가요. 그리고 타이어가 완성되면 작은 털로 변하죠. 아무도 그걸 제거할 만큼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쓸모없는 일이고 그 털이 아무 해도 되지 않거든요. 차창에 있는 작은 검은 점들을 프릿이라고 해요. 놀라실 거 없어요. 유리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서 접착제가 붙어 유리를 차 프레임에 더 잘 붙게 해주는 거예요. 또 검은 에나멜은 창문 주위의 밴드 아래에 있는 접착제를 녹일 수 있는 자외선을 차단해요. 검은 밴드는 투명한 유리보다 더 빨리 가열돼요. 다행히도 이 작은 점들이 온도를 고르게 분포시키는 걸 돕기 위해 있어요. 버스에 그렇게 큰 핸들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버스는 일반 차보다 크고 훨씬 더 무거워요. 그래서 버스를 돌리는 게 더 어렵고 차를 운전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해요. 더 큰 반경을 가진 핸들이 더 클수록 차를 보다 쉽게 돌릴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바퀴가 작을 때보다 힘이 덜 들죠. 트럭도 같은 이유로 큰 핸들이 있는 거예요. 또 버스에는 보통 좌석에 밝은 무늬가 있어요. 그 이유는 꽤 더러운데 이 무늬는 시트의 얼룩을 감추기 위한 거예요. 좌석이 더 밝고 무늬가 많을수록 승객들은 얼룩을 알아채기 어려워요. 더 좋은 건 무늬가 보통 너무 밝아서 아무도 얼룩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그걸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늬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눈길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본다고 해도 더러움을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엑 하는 소리 좀 내주세요. 이게 바로 병원과 호텔에서 흰 시트를 사용하는 이유예요.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우리 모두 냉장고에 빛이 있다는 걸 알죠? 적어도 한 번은 그게 꺼지는 걸 보려고 안을 엿봤을 거라고 장담해요. 하지만 반면에 냉동고에는 안에 빛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건 왜 그럴까요? 궁금하네요. 주된 이유는 냉동실에 추가 조명을 설치하는 게 제조사에 돈이 더 들어서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명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선, 고정 장치, 스위치 등의 문제라는 걸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제조업체들은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아끼고 싶어 해요. 게다가 냉동고에 불이 필요한 사람은 없어요. 냉장고의 주요 부분만큼 자주 냉동고를 뒤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오래된 냉동고는 칸에 얼음이 결정화되는데 그건 빛이 어쨌든 얼음으로 덮일 거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처음에 불이 없었다가 그냥 그렇게 유지하게 됐나 봐요. 이해가 되네요. 많은 배낭에는 2개의 평행하게 잘린 구멍이 있는 다이아몬드 패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 구멍에 물병이나 신발 같은 걸 달 수 있어요. 특히 하이킹 갈 때 편리하죠. 이 모든 것들을 손에 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곰을 물리치려면 손이 필요할 테니까요. 농담이에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한 가지 색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푸른 행성이라고 불리죠. 지구의 약 4분의 3은 물로 덮여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물의 96.5%가 바다에 갇혀 있어요. 부모님과 처음 바닷가에 갔을 때를 기억하는 분들, 바닷물을 마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다면 바닷물은 왜 짠맛이 나고 마실 수 없을까요? 2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 흘러내리는 물입니다. 빗물은 약산성이에요. 빗물의 pH 계수는 5에서 5.5 사이예요. 비교해보자면 순수한 물의 pH 계수는 7이고 배터리에서 발견되는 산은 0보다 약간 더 높아요. 이러한 비는 땅에 떨어질 때 암석을 침식합니다. 나트륨, 염화물과 같은 이온을 방출하고요.
이러한 이온은 강으로 흘러들어가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는 일부 좋은 이온을 제거하지만 나머지는 남아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속의 이온 농도가 증가하죠. 바다에는 자체적인 소금 발전소가 있어요. 해저의 통풍구는 열수성 유체를 배출해요. 복잡하게 들리지만 이해하긴 쉽죠. 해저의 틈새로 물이 스며듭니다. 그런 다음 지구 중심부의 마그마가 물을 가열해요. 바닷물에서 산소를 제거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이 반응은 철과 아연과 같은 금속을 끌어당겨요. 해저의 통풍구는 이 금속성 물을 다시 바다로 방출합니다. 수중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동안 이 과정은 더욱 빨라져요. 소금과 기타 미네랄이 지구의 바다로 직접 방출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저에 소금이 쌓여 돔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퇴적물은 마른 땅 아래에서도 발생해요. 전 세계 일부 지역에는 소금돔이 많이 있어요. 멕시코만이 한 예입니다. 파도 아래에서 소금돔은 물의 염도에 영향을 미쳐요. 수역의 염도를 결정하는 다른 요인으로는 증발, 기온, 강수량, 강우량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도 근처와 극지방의 염도는 낮아요. 그 사이의 모든 대양과 바다는 염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자들은 용해된 염분이 전 세계 바닷물 무게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해요. 호수나 강과 같이 바다로 흘러가는 물은 담수입니다. 그렇다면 바닷물은 왜 짠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지구의 과거로 돌아가야 해요. 연구원들은 원시 바다가 오늘날처럼 짜지 않았다고 믿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우량이 육지의 암석을 씻어내면서 막대한 양의 소금이 바다로 운반됐죠. 이 과정은 38억 년 이상 계속됐습니다. 오늘날에는 매년 약 40억 톤의 용해된 소금이 지구의 바다로 흘러들어가요. 소금의 유입과 배출은 상당히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바닷물의 염도가 안정적이라는 걸 의미하죠. 그렇다면 왜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될까요? 우리는 이미 음식과 음료를 통해 소금을 체내에 섭취하고 있어요. 이를 식이성염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한 사람이 하루에 1티스푼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장해요.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그 양을 초과해서는 안 돼요. 수세기 전 소금에 절인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선원들의 표준 식단이었어요. 고기는 소금을 사용해서 보존했죠. 바다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몇 주만 지나도 상해버리거든요. 냉장 보관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게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절임은 음식을 저장하는 또 다른 옵션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닷물을 마실 수 없는 이유는 염분 때문이에요. 우리 혈액에는 이 미네랄의 비율이 바닷물의 소금 비율보다 거의 4배나 낮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많은 양의 물질을 처리할 수 없어요. 식단의 일부로 소금을 섭취할 때 우리는 또한 액체를 마시죠. 프레즈를 먹을 때 근처에 물이나 주스 한 잔이 있을 거예요. 이는 갈증을 해소하고 염분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다에서 바로 물을 마시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요. 갈증이 더 심해지죠. 우리 몸은 물과 소금을 모두 흡수해요. 염분은 결국 혈류로 이동합니다. 이 모든 염분을 혈액에서 제거하는 기관은 신장인데요. 신장이 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물이 필요해요. 염분 함량이 높을수록 염분을 씻어내는데 더 많은 물이 필요하죠. 이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면 탈수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에서 수분이 손실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바닷물을 마실 때 섭취하는 수분보다 더 많은 수분을 배출하기 시작해요. 그 차이로 인해 바닷물을 마시기 시작했을 때보다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애초에 좋은 생각이 아니죠. 하지만 고래, 바다표범, 갈매기 등 일부 해양 포유류는 우리가 수돗물을 마시는 것처럼 바다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유류의 신장은 매우 효율적이에요. 새는 부리에 염분이 혈류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특수 분비샘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육상동물이 낙타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바닷물을 마시는지 궁금한 적이 있으시다면 네, 물고기는 바닷물을 마셔요. 아가미와 신장이 과도한 염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요.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려면 먼저 담수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담수화는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하는 과정인데요. 제거해야 할 염분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추정치에 따르면 지구의 모든 바다 소금을 지구 전체에 펼쳐놓으면 자유의 여신상보다 더 높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규모의 담수화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현재 우리가 생산하는 식수의 0.5%도 채 되지 않는 양만이 바닷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식수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예요. 현재의 소비 속도로 보면 담수에 대한 수요는 20년마다 2배로 증가합니다. 담수화의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비용이에요. 다른 물 생산 방식보다 10배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탄소 발자국도 엄청나요. 대규모 담수화 플랜트에는 자체 발전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모두 담수화 공정에 사용되는 기술 때문입니다. 소금은 물에 쉽게 용해돼요. 그리고 물과 강력한 화학 결합을 형성해서 잘 깨지지 않죠. 그래서 담수화 시설은 대부분 역삼투압을 사용합니다. 대형 펌프가 바닷물에 압력을 가해 필터를 통과시킵니다. 필터의 막은 매우 미세해서 각 기공이 머리카락의 몇 분의 1 크기예요. 필터는 물 분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해요. 더 큰 염분 분자는 막에 갇혀 있고요. 담수화를 통해 담수가 약 1리터 생성될 때마다 염도가 2배인 동일한 양의 물이 생깁니다. 이상적인 수질 정화 방법은 아니죠. 인간이 바닷물을 마실 수 있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기원전 4세기 중반에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에서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 1년의 필터를 사용하는 걸 고려했습니다. 16세기 선박에는 바닷물을 끓일 수 있는 소형 휴대용 증류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바닷물을 고온에 노출한다고 해서 마실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는 임시 방편에 불과했죠. 이러한 열 처리는 물을 살균할 뿐이에요. 증발하는 수증기를 잡고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안전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노력할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구의 바다에서 소금을 모두 제거했다고 잠시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무한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바닷물에 적응한 수백만 종의 동물과 식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해양 생물의 기초가 되는 플랑크톤도 포함돼요. 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물고기가 민물과 바닷물 모두에서 번성하는 연어 같은 건 아니니까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지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담수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북극의 빙하가 즉시 10cm 정도 가라앉을 겁니다. 이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해일을 유발할 거예요. 전 지구적 규모의 담수화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론적으로는 좋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는 이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1901년부터 밝게 빛나고 있는 전구가 있습니다. 원래 30W 램프였던 이 특별한 전구는 이제 4W 야간 조명과 비슷한 아늑한 빛을 발산하는데요. 1890년대 후반에 수제 탄소 필라멘트로 만든 일반 전구를 생산한 프랑스 발명가 아돌프 샤일렛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이 전구의 여정은 회사 소유주가 지역 소방서에 전구를 기증하면서 흥미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구가 꺼진 적이 거의 없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전구라는 칭호를 얻게 됐어요. 이제 최신 버전의 수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수명은 브랜드, 기술 및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요즘에 나오는 차세대 전구는 2만 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어요.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2세기 전의 전구가 최근의 전구보다 내구성이 더 좋았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러한 모순은 전구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이 예전보다 훨씬 빨리 고장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계획된 노후화라는 것 때문인데요. 기업이 단기간에 빨리 닳거나 쓸모없게 되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걸 말해요. 그 이면에는 새 제품이나 업그레이드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교묘한 아이디어가 숨어 있어요.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1924년 미국의 자동차 업계에서 시작됐어요. 제너럴 모터스에서 일하던 알프레드 P. 슬론 주니어라는 사람은 판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매년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출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계획된 노후화는 회사가 어느 정도 독점적이거나 경쟁자가 거의 없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업이 이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고객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교체를 위해 다시 방문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죠. 그들은 제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도록 설계됐는지 알고 있지만 여러분은 모릅니다. 흥미롭게도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할수록 제품의 수명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60년대와 70년대에 수명이 긴 일본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강타했을 때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 튼튼한 자동차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된 노후화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일까요?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돈을 벌게 되고 경제가 계속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죠. 또한 기업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서 멋진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반면 단점은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양이요. 게다가 귀중한 자원도 소모됩니다. 이 개념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계획된 노후화는 컴퓨터나 기타 가젯이 최신 업데이트를 처리하지 못했거나 기술이 변경되어 새 액세서리와 연결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인지된 노후화라면 해당 품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패션은 구형 제품이 덜 멋있어 보이도록 제품 스타일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구식이라면 비밀스러운 퇴출 날짜가 있어요. 일부 제품은 특정 날짜가 지나면 작동이 멈추거나 꺼져서 새 제품을 구입해야 해요. 그리고 법적으로 계획된 단종이 있는데 이는 특정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법이 통과된 경우예요. 수리불가라는 문구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제품도 일부 있습니다. 고장난 전자제품을 고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일부 회사는 제품을 열거나 부품을 교체할 수 없도록 제품을 개발하여 수리를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해요. 또 다른 생산 전략은 고장나도록 제작하는 거예요. 일부 제품은 의도적으로 빨리 마모되도록 설계됐어요. 제조업체는 쉽게 손상되거나 마모되는 허술한 소재를 사용해요. 그리고 때로는 컴퓨터나 휴대폰의 소프트웨어가 더 이상 호환되지 않아 업그레이드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교체할 수 없는 배터리는 어떤가요? 교체할 수 없는 배터리가 내장된 기기를 아시나요? 몇 년이 지나면 배터리가 방전되어 배터리를 교체하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장치를 구입해야 합니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빈티지 제품은 수십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새 티셔츠를 구입하면 괜찮은 브랜드의 제품이라도 몇 년이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아침에 이 지점에 도달한 게 아니에요. 최근 스타킹에 관한 연구에서 새로운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의류 브랜드가 의도적으로 올이 나가기 쉬운 여성용 스타킹을 만들어 6번만 입으면 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우리 할머니들의 스타킹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마모를 견뎌냈습니다. 프랑스에서만 매년 1억 3천만 켤레의 스타킹이 판매돼요. 이 연구에서 참가자의 거의 3분의 2가 실제로 스타킹을 6번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스타킹을 신는 게 지겨워진 게 아니라 스타킹의 연약한 특성으로 인해 착용할 수 없게 된 거죠.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한 시즌에 10에서 11켤레의 스타킹을 구입해서 계속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주요 원인으로 품질이 낮은 원단과 스타킹의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첨가제 사용을 지목했어요. 스타킹 제조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다리의 자연스러운 윤곽을 무시한 채 튜브처럼 생산한 것으로 보여요. 또한 수작업으로 제품을 마무리하는 데 따르는 디테일에 대한 관심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의류 산업은 최근 수십 년 동안 큰 변화를 겪어왔고 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술 발전, 쇼핑 방식의 변화, 옷 제작 방식의 변화 등이 그것인데요. 과거에는 옷이 일반적으로 면, 양모, 실크와 같은 천연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옷장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옷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 같은 합성 소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합성 소재는 생산 비용이 저렴하지만 내구성이 떨어지거나 착용감이 불편할 수 있어요. 패스트 패션의 부상도 빼놓을 수 없죠. 잠깐 입었다가 버리는 초저가 옷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것이 패스트 패션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품질이 항상 우선시되는 건 아니에요. 속도와 저렴한 비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 이야기에는 밝은 면이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패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지고 공정한 노동 조건에서 생산된 옷을 원해요. 그뿐인가요?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품질과 내구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브랜드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있어요. 네, 의류 업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패스트 패션이 부상하면서 더 저렴하고 내구성이 낮은 소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이며 고품질의 패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패션의 줄다리기 같지만 결국 누가 이길지 지켜볼 수 있겠죠. 다시 자동차의 신뢰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차의 고장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일반 브랜드에서 발생하던 일반적인 엔진 및 기어박스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 전기장치,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장치, 온보드 전자장치, 심지어 파워 윈도우까지 몇 년 만에 고장이 나고 있어요. 물론 이 기술 문제는 자동차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애플은 아이폰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췄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있죠. 냉장고에는 컴프레서 문제가 있습니다. 냉장고의 수명은 이전 수명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에 불과해요. 또한 문과 관련된 위험 신호도 있어요. 문이 단단히 조여지지 않고 제자리에 접착제 같은 걸로 붙어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한밤중에 문을 당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문이 마찰력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해요. 전반적으로 이 개념에는 밝은 면이 있어요. 이제 비닐봉지 대신 해초봉지 등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수명을 줄인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차 한 잔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녹일 수 있는 티백으로 해결하세요. 식용 워터블록과 식용 숟가락은 한 차원 높은 발명품입니다. 수많은 브랜드에서 세제나 샴푸 포드, 치약 정제를 판매하고 있어요. 인류 문명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인 달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달력이 없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혼란스럽겠죠? 생일을 언제 축하해야 할지, 언제 휴가를 계획해야 할지, 중요한 행사에 참석해야 할지를 알 수 없을 거예요. 달력은 바쁜 일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시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달력을 사용해왔다는 점입니다. 고대 문명에서는 각자의 필요와 문화적 신념에 따라 고유한 달력을 만들었어요. 일부 고대 달력은 달의 주기를 따랐고 어떤 달력은 태양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췄죠. 일부는 두 가지를 결합하기도 했어요. 천체의 융합이죠. 오늘날 우리는 현대 그레고리력을 기본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을 수 있는 달력 외에도 수많은 고대 달력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달력은 보낼 수 없는 오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문화축제를 축하하고 종교적 의식을 계획하고 우리의 뿌리와 연결되도록 도와주죠. 그럼 이제 몇 가지 유명한 달력을 살펴봅시다. 준비하세요. 첫 번째는 마야 달력입니다. 고대 메소아메리카 사람들은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들의 달력은 달과 태양의 주기를 조합한 우주 혼합물 같은 것이었죠. 주기마다 다른 주기가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마치 우주 퍼즐을 푸는 것 같았죠. 물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고대 이집트인의 달력도 빼놓을 수 없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태양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사용했으며 나일강의 범람에 맞춰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추기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그 자체로 예술작품인 아즈텍 달력입니다. 아즈텍 달력은 태양, 달, 의식 주기의 매혹적인 조합이었어요. 정교한 돌조각인 태양석은 시간의 본질을 담아낸 우주의 걸작과도 같습니다. 고대 달력은 단순히 요일과 월을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대 달력에는 문화적 의미, 종교적 의식, 역사적 사건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달력은 조상들과 우리를 연결하고 그들의 지혜와 전통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작은 타임캡슐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에도 이 달력 중 일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달력이 있습니다. 이 달력은 수세기 동안 중국의 축제와 전통을 안내하며 사용되어 왔습니다. 중국 달력은 일반 달력처럼 태양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춤추는 달의 움직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요. 각 달은 초승달로 시작하여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1년은 음력 12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음력이 항상 일반 1년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달력은 계절과 일치하도록 때때로 한 달을 더 추가합니다. 깜짝 앙코르 같은 거죠. 이제 쇼의 진짜 주인공인 12지 동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중국 달력에는 매년 12지 동물이 지정되어 있는데 마치 멋진 동물 무리를 조립하는 것과 같아요. 12간지 동물은 거칠고 멋진 12개의 동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리한 쥐, 용맹한 호랑이, 우아한 용 등이 있죠. 따라서 특정 해에 태어난 사람은 해당 띠 동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원숭이나 호랑이가 여러분의 마스코트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렇다면 달력은 매년 어느 동물이 주인공이 될지 어떻게 결정할까요? 전설에 따르면 동물들 사이에 큰 경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리한 쥐는 황소의 등에 올라타 결승선에서 뛰어내려 경주에서 우승했어요. 그래서 쥐가 12지의 주기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이 주기를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태어난 해의 동물을 알고 계신가요? 간단히 구글에 검색해서 동물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특징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영리한 쥐띠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다음은 강력한 황소띠가 돌격합니다. 소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든든하고 의지가 강한 친구처럼 근면함과 결단력으로 유명해요. 황소 다음에는 겁없는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장엄한 줄무늬와 매서운 눈빛을 가진 호랑이는 흥분과 모험을 불러일으켜요. 함께 세상을 탐험할 준비가 된 대담한 고양이 친구죠. 호랑이의 포효를 따라 영리한 토끼가 등장합니다. 언제나 상냥함과 조화를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토끼를 상상해보세요. 토끼는 봄날의 산들바람처럼 12간지 퍼레이드에 온화함과 창의성을 더합니다. 다음은 대담하고 불같은 용입니다. 이 전설적인 동물은 장엄한 존재감과 신화적인 힘으로 무대에 등장하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며 마법과 경외감으로 공기를 가득 채우는 친구 같은 존재예요. 용의 뒤를 이어 지혜롭고 직관적인 뱀이 슬금슬금 등장합니다. 뱀 친구는 인생의 우여곡절을 헤쳐나가는 길잡이처럼 지혜와 통찰력을 선사해요. 영리한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죠. 다음은 활기차고 장난기 넘치는 말입니다. 허허벌판에서 말을 타고 달리는 동안 머리에 부는 바람을 상상해보세요. 말띠인 사람은 모험심이 강하고 항상 스릴 넘치는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은 우아한 양입니다. 온화한 성품을 지닌 양띠는 12간지의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 줍니다.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배려심 깊은 친구이기도 합니다. 양에 이어 장난꾸러기 원숭이가 등장합니다. 이 활기차고 영리한 장난꾸러기는 파티의 재미와 웃음을 더합니다. 지루한 순간을 신나는 모험으로 바꿔주는 장난꾸러기 친구예요. 원숭이의 뒤를 이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수탉이 등장해요. 멋진 새예요. 수탉은 타고난 리더답게 12지 동물들에게 자신감과 당당함을 선사합니다. 다음은 충성스럽고 부지런한 개띠가 꼬리를 흔들 차례입니다. 이 충실한 친구는 충성심과 정직함, 많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개는 항상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로 알려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귀여운 주둥이와 만족스러운 꿀꿀거림이 특징인 현명하고 온화한 돼지입니다. 돼지는 관대함, 친절함,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인생의 좋은 것들에 감사할 줄 알고 어디를 가든 기쁨을 가져다주는 친구죠. 여기까지가 12지 동물이었습니다. 중국 달력에는 음향오행도 있습니다. 각 12지 동물은 나무, 불, 흙, 금속, 물의 5가지 원소 중 하나와 짝을 이룹니다. 이렇게 하면 개성을 더할 수 있죠. 띠 동물 칵테일에 향신료를 추가하는 것과 같아요. 중국 달력은 또한 활기찬 춘절과 같은 축제를 안내해요. 또한 인생의 중요한 행사를 위한 가장 운이 좋은 시기를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결혼식 계획이 필요하세요? 달력을 확인하세요.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캘린더가 도와드릴게요. 달력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안내하는 점쟁이 같은 존재입니다. 다음에 중국 달력을 볼 때는 달력이 달의 마법, 동물의 경이로움, 문화적 전통의 기념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힌두 달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달력은 주기가 우주의 리듬을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힌두 달력은 단순히 일정한 달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달의 움직임에 맞춰져 있어요. 마치 우주와 함께하는 논스톱 파티와도 같죠. 힌두 달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 달력에는 다채로운 축제와 축하 행사가 가득해요. 빛의 축제인 디왈리부터 색채의 축제인 홀리까지요. 불꽃놀이와 활기찬 페인트볼 싸움이 결합된 화려한 축제입니다. 힌두 달력은 종교의식과 길조 타이밍에도 사용됩니다. 결혼식, 집들이 행사 및 기타 중요한 생활 행사를 위한 최적의 시간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죠. 힌두 달력은 일반적인 365일만 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력달, 태양력달, 심지어 윤년까지 고려해요. 따라서 다음에 달력을 볼 때는 단순히 날짜와 숫자만 나열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달력은 우리를 과거와 연결하고 미래로 안내하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고대 달력은 인류가 공유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의 아름다움을 상기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다양성을 표현해 봅시다.